1998년 3월 2일, 비엔나에 살고 있던 10살 소녀 나타샤 캠푸시, 너타셔 캠퍼시는 학교에 가던 중 35살의 남자 볼프강 프리클로필, 울프갱 프라이클로파일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나타샤를 비엔나 외곽 스트라스호프에 있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심리적 자질과 정신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며 세계적으로 장기간 감금된 사례들은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뜨거운 화제가 됩니다. 비엔나에서 발생한 나타샤 캄푸시, 너타셔 캠퍼시 납치 사건은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0살 소녀 나타샤 캄푸시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익숙한 길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매번 지나던 짧고 익숙한 길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어두운 새로운 국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리 발달 시기를 그녀는 어둠 속 감금 생활로 보내야 했습니다. 나타샤는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선생님이 공지한 새로운 활동에 참여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즐거움과 순수한 마음으로 위험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검은색의 낡은 자동차가 나타샤 뒤에서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추었습니다. 길을 좀 물어봐도 될까? 천진난만한 소녀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길을 묻는 사람은 35세의 볼프강 프리클로필, 울프갱 프라이클로파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신뢰할 만한 외모와 부드럽고 친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타샤에게 쉽게 접근해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작스럽게 그녀를 안아 올려 차 안으로 던졌습니다. 소녀는 무거운 철문이 달린 낡은 차 안에 앉아 공포에 질렸습니다. 볼프강은 재빠르게 차 문을 잠그고 차를 몰아 도망쳤습니다. 나타샤는 겁에 질려 탈출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차량이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는 동안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위협적인 말투로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10살 소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혼쭐이 날 거야. 아니면 강에 던져 악어먹이로 만들어 줄 테니까. 차는 멀리 달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멀리 이동했습니다. 나타샤는 울고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지쳐 쓰러졌습니다. 볼프강은 차를 넓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나타샤를 마치 작은 강아지를 집어 올리듯 차에서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비틀거리며 납치범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나타샤를 집 안 비밀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 손으로 소녀를 꽉 붙잡고 다른 손으로 철문을 열고 그녀를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타샤는 목이 쉬었음에도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너무 작고 힘이 부족해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납치범은 그녀를 강타의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하실은 오래전에 설계된 곳으로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겁에 질린 나타샤는 몸이 떨렸고 차가운 바닥 위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방은 빛이 전혀 없었고 산소는 땅 위에 위장된 잔디 아래 숨겨진 환기 시스템을 통해 공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 한쪽 구석에는 고정된 철제 침대가 있었고 방에는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볼프강은 소녀를 다시 한번 위협하고는 그녀의 책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족이나 그녀가 누려야 할 정상적인 삶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없애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지하실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다시 어둠 속의 고요함이 내려앉았고 이는 무서울 만큼 정적이었습니다. 작은 전구 하나가 방 중앙에 희미하게 매달려 있었지만 이는 황혼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나타샤는 두려움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큰 소리로 도움을 외쳤지만 모든 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녀는 자신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나타샤를 8년 동안 감금하며 그녀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그는 정신적 조작 기술을 사용해 점차 피해자가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볼프강의 심리는 비뚤어지고 병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로서 자신만의 사람을 원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모든 명령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나타샤에게 그는 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볼프강은 나타샤에게 잘 맞는 이상한 옷과 자극적인 옷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에게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나타샤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녀가 얼마나 저항하든 볼프강은 자신의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녀를 만나러 왔고 처음에는 거친 폭력을 사용하여 나타샤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방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타샤가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볼프강은 점차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나타샤에게 작은 온정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쓰다듬기나 그녀를 안아주는 행동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고 그녀가 자신을 만족시킬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하며 그녀를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린 나타샤가 이를 거부했지만 볼프강은 더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나타샤를 3일간 굶기고 물만 조금씩 제공하며 그녀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녀를 방치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볼프강이 돌아왔을 때 나타샤는 이미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음식은 남은 음식인지 새로운 음식인지 알 수 없는 엉망인 식사였습니다. 굶주린 나타샤는 먹기 시작했지만 그 식사의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볼프강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집안일을 해준다면 더 맛있는 음식을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굶어 죽을 거야. 그건 논의할 필요도 없어.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그의 논리는 나타샤에게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며 그녀가 자신을 만족시키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겁에 질린 나타샤는 그의 요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볼프강은 자신의 통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타샤를 지하실 밖으로 내보내 집안일을 하게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청소하며, 빨래하고, 옷을 널고, 집안의 모든 것을 닦아내는 등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는 깔끔하고 정돈된 것을 좋아했기에 나타샤는 그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처음에 나타샤는 실수로 접시를 깨뜨리거나 옷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볼프강은 그녀를 다시 지하실에 가두거나 굶겼습니다. 때로는 집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사용해 그녀를 고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0세의 소녀 나타샤는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집안일을 능숙하게 해내며 그의 지시에 완전히 따랐다. 나타샤는 첫 번째 생리 주기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볼프강은 그것에 자극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피임 조치를 강요하고 성폭행할 때 더 잔인해지기 시작했다. 나타샤의 몸은 어릴 때부터의 학대 때문에 매우 약해져서 그녀는 더욱더 탈출할 수 없게 되었다. 집 전체의 모든 문은 매우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철제 프레임이 있어 아무도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은 볼프강이 출입하기 전후에 철저히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 나타샤는 매일 제한된 4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기 위해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틈을 찾아보려 했지만 모든 시도가 점점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볼프강은 계속해서 나타샤에게 외부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곳인지 이야기하며 자신 없이는 그녀가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나타샤의 심리는 그의 말들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생존 본능으로 인해 자신을 납치하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볼프강 프리클로필, 울프갱 프라이클로파일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며 점차 나타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중 더 오랜 시간 동안 지하실을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몇 번은 집 위층에서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볼프강은 쉬는 날 그녀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완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나타샤가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타샤가 볼프강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고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유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이웃집 딸들처럼 바깥 세상을 나가고 싶었고 때때로 볼프강의 창고에서 발견한 잡지 속에 나오는 예쁜 옷들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며 다양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볼프강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점점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감금된 지 8년이 지난 어느 날, 볼프강은 처음으로 나타샤에게 집의 측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차고로 가서 자동차에서 물건을 가져오도록 허락했습니다. 나타샤는 자신의 기쁨을 숨기려고 애썼지만 돌아서기 전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볼프강은 흥분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타샤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차로 뛰어간 뒤 재빨리 돌아올 때까지 몰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나타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나타샤가 그 짧은 기회를 이용해 도망치지 않고 돌아온 것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더욱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타샤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고를 정리하거나 정원에서 낙엽을 쓸고 집 외부의 잔디를 깎는 등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볼프강의 감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오직 그가 집에 있을 때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며 그는 옆에서 관찰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자주 밖으로 나가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것은 나타샤의 삶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볼프강의 소유물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8번째 생일이 막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납치범의 책상 위 달력을 정리하다가 자신의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에 대해 기억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나타샤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어느 날, 볼프강과 함께 차를 정리하던 중 중요한 전화가 걸려와 그가 집중하자 나타샤는 이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대문 쪽으로 달려가 울타리를 넘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아 익숙한 길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급했고 온몸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납치범에게 잡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의 처벌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더욱 빠르게 달리게 했습니다. 행운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붐비는 주택가에 발을 들였고 그곳에서 그녀를 도와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타샤에게 도움을 준 증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녀가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상대로 볼프강은 그녀를 뒤쫓아왔지만 그녀가 한 발 앞섰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나타샤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납치범을 지목했습니다. 볼프강은 즉시 도망쳤고 경찰 중 한 명이 그를 추격했지만 거리상의 이점 때문에 그는 쉽게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나타샤는 8년 만에 부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나타샤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성장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절망을 남겼고 그녀는 즉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나타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납치범의 주소와 신원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그의 집은 수색되었고 모든 범죄 증거와 범행 과정을 기록한 영상 자료들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볼프강은 집에 없었고 나타샤가 발견된 이후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철로 위에서 자살한 사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추적 중이던 납치범 볼프강 프리클로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나타샤는 심리치료와 사회 재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혼란과 사회적 압박을 겪었으며 심지어 가족과의 접촉에서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납치범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후 나타샤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녀가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지만 회복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타샤는 납치범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타샤는 점차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장기간 구금되었을 때 납치범과 감정적으로 결합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구금된 기간 동안 견디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나타샤가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지만 회복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납치범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의존감을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치료 기간 후 나타샤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이 빼앗겼고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트라우마 치료에 보내야 했지만 결국 2020년에 나타샤는 완전히 안정된 삶을 되찾았고 자신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담은 책 3096일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빠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13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책에서는 그녀가 구금되었던 날들과 납치범과 마주했을 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사람들은 나타샤가 납치범에게 느꼈던 감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볼프강에게 동정을 표현하고 그의 일부 재산을 보관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타샤는 이러한 감정이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본능적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사고방식이 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타샤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볼프강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